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김용호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신부터 수능까지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도 많이 받았어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교 점수, 그래서 뭐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점수를 받았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1등급, 2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내신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법도 조금 다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에 이제 수능은 어떻게 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좋을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순으로 좀 알아볼 거고요. 먼저 고등 수학 공부법이라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 게 얼마나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돼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물론 중학교인 학생, 중학생인 학생이 어느 정도 내신을 아니면은 선행을 해야 되나요? 라고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인 친구는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는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래요. 이과 쪽을 지망을 한다가 되면은 1년 정도 이상을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그러면 수학상을 아마 하고 있는 게 딱 지금 현 상태일 거고 1년 뒤 과정이면 수학 1이에요. 최소한 딱 그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내가 고등학교 준비가 많이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은 선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과 학생인데 내가 이제 문과 쪽 진로를 할 건데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수학 하 정도는 다 끝내놓은 상태가 되어야지 내가 고등수학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내가 이 과정을 끝냈다라 그래서 저는 선행을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성취도 70% 최소한 기준이에요. 최소한 성취도 70% 정도는 되어야지 네가 선행을 했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학원에서 신규생 저희 반을 받다 보면은 뭐 수원까지 했어요, 수투까지 했어요, 어떤 애들만 중학교 3학년인데 미적까지 다 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상 와갖고 저희 학원 이제 입학 테스트도 보잖아요. 그럼 보면 점수가 30점, 20점이에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조금 쉬운 시험으로 봐도 그 정도 점수가 나와요. 과연 내가 그걸 공부했다, 난 선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도 당연히 만족 안 하실 거고 애들도 나는 듣기는 했지만 공부한 건 아니야 라고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행 기준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문제 내 손으로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이과는 1년, 그다음에 문과는 한 학기 정도는 되어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공부가 잘 되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선행을 했다 안 했다의 기준은 테스트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이제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어머님들한테 카톡으로 점수가 가는데 물론 이제 난이도 별로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근데 보통 선행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나 응용 난이도를 많이 볼 텐데 그 점수로서 70% 이상은 꼭 돼야 된다라고 봐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1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11, 12개 이상은 맞아야지 내가 이 과정을 배움에 있어서 알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준이 안 되면 당연히 오답하고 재시험도 보고 숙제도 그 부분도 다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행 진도를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이제 수학상을 쭉 다 끝났어요. 수학상이 다 끝났다고 수학을 바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다 까먹고 복습을 당연히 해놓고 나서 수학하를 해야 돼요. 그럼 한 번을 복습을 했어요. 난 이제 복습 한 번 했으니까 수학하를 해야 된다. 한 번 했다가 아니라 한 번 다 하고 나면 전범위 시험을 한 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범위 시험을 봐서 얘가 뭐 20문제 중에서 뭐 15개 이상 맞았다. 이 정도면 좀 괜찮게 되었네. 그래서 수학하를 넘어가도 괜찮구나 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20문제 기준으로 봤는데 점수가 50점도 안 돼요. 그럼 걔는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교재로 하는 거고, 만약에 50점은 넘는데 70점까지는 기준이 아니고 좀 그 사이에서 애매한 것 같아. 그러면은 문제점 난이도를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기존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려운 거 위주로 좀 더 반복을 시키거나 하는 반복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애들도
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다음 선행을 하는 것보다 나는 이 단계를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다음 단계 해도 돼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확신을 가졌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선행의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내신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서 이 정도 선행을 하고 내신 기간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대비해야지 1, 2등급을 노릴 수 있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성취도는 이제 7, 80% 이상을 할 건데 보통 이제 수업을 할 때 개념서 하나를 쓰고 문제집 유형서를 하나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단원에 대한 수학적 정의 또는 개념을 확실히 내가 익히는데 조금 더 주안점이 맞춰져 있고 문제집 유형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단원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 직접 몸으로 풀어보면서 느끼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습과 선행을 같이 동시에 하면서 조금 더 초점은 복습에 맞춰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교재로 진행을 많이 하느냐? 정석이라는 교재로 되게 많이 해요. 엄청 옛날부터 있던 교재고 저도 고등학교 때 저런 책으로 많이 봤었는데 좀 아직도 많이 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 오래된 교재라서 요즘 문제 트렌드를 좀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서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게 설명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그 단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는 정말 엄청 좋은 교재라고 보면 되고 그럼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아래 나와 있듯이 SEM 또는 RPL 좀 더 어려운 걸 할 거야 라고 하면 뭐 블랙라벨 1등급 수학 같은 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서는 정석으로 수업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석과 많이 비슷한 게 바이블로도 많이 써요. 생긴 것도 되게 비슷하고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아해요. 그럼 정석과 바이블의 차이는 뭐냐면은 바이블은 이제 구어체로 되어 있어요. 설명 자체가. 정석은 뭐뭐뭐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누가 이제 바이블은 대화하듯이 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좀 읽기 편해해요. 그래서 혼자 수업을 한 번 더 내가 복습하기에는 바이블이 되게 확실히 좋고 설명의 좀 양이나 좀 정확도나 정의 같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정석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수업용 교재는 두 개 중에 하나 애들의 수준을 맞춰서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좀 너무 어려워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념원리도 간혹 쓰는 편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엔 안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이건 선행 위주로 나와 있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기출 문제집을 많이 풀게 돼요. 기출 문제집으로 가장 많이 푸는 게 이제 자이스토리 많이 풀고요. 다음에 마풀, 마더텀이라는 걸 많이 풀어요. 이제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수능 기출을 접한다 라고 되었을 때 가장 시작하기 좋은 교재예요.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단원에 한 120문제에서 130문제가 되어 있고 보통 하나의 뭐 수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단원이 한 7, 8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1000문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 과정에 기출은 다 마련을 할 수 있다에 가장 시작하기 좋은 교재. 그래서 보통 잘하는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고3용 기출 문제집을 좀 많이 푸는 편이고 그걸 이제 2학년 때 좀 많이 풀었다. 그럼 난 또 좀 더 자세하게 많이 풀고 싶다 그러면은 마풀 같은 교재로 이제 3학년 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개념서를 보는 방법인데 이제 중학교 때의 개념서 사실 개념원리를 가장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읽는 친구들도 없고 요약을 하거나 내 머릿속에 남는 것도 사실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중학교국어 자체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쓱 읽어도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고 누가 일부러 한 번 더 말로 물어보거나 한번 네가 써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안다 모른다를 아예 캐치 자체를 못해요. 왜냐면 문제는 풀리는 것 같고 나는 아는 것 같으니까 누가 이거는 뭐야? 설명해봐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그걸 모르는구나 라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개념이 막 중요하다 하지만은 엄청나게 애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개념이 부족하면서부터 안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숙제검사 같은 경우 할 때 네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예 개념 자체를 넌 아예 이 내용의 이해 자체가 안 됐구나 이런 걸 보면서 개념 체크를 계속 꾸준히 해줘야 돼요.
이건 이제 학원 수업할 때도 그렇게 해주겠지만 이제 혼자 공부를 한다 또는 혼자 집에서 복습을 한다 아니면 숙제를 하다가 내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다 했을 때 개념을 읽어야 되는 방법은 되게 하나하나 천천히 먼저 꼼꼼히 읽어야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정석을 할 때 애들한테 수업하기 전에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와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막 숫자도 있고 이상한 기호도 있고 너 한번 이거 공부해봐 그러면 애들이 절대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읽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하나도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읽어봐 라고 하면 애들이 부담 없이 잘 읽거든요. 그럼 부담 없이 읽으면서 이해는 못했지만 처음 보는 용어에 대해서 궁금증은 머리에 조금은 남아있어요. 이건 난 처음 들은 단어인데 이게 뭐지? 그럼 이제 그걸 가져왔을 때 설명을 해주게 되면 머릿속에 조금 더 잘 남아요. 이렇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게 되게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공식이 꽤나 많이 나와요. 외워야 되는 공식도 있고 어느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이 되면서 풀다 보면 외워지는 공식도 있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공식도 있는데 꼭 필요한 공식들은 한 번씩 다 유도 과정을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공식을 까먹었을 때 유도해서 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풀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게 공식은 쉽게 말해서 숫자가 문자로 바뀌면 공식이 되는 건데 그걸 숫자로 바꾸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꼭 한번 따라 써보고 외우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 문자를 숫자로 바꾸면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럴 때 사용을 해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 정석 기준으로 보면은 개념이 앞에 한 3-4장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서부터 기본 문제가 이제 위에 쭉 나와 있고 그 아래 유제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 문제를 보면 아래 답이랑 해설이 다 적혀 있거든요. 책 자체 뒤에 해설란을 따로 보지 않고 그러면은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을 가지고 공부를 꽤 많이 하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해설이라는 게 내가 풀이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옮겨 적으면 절대 공부가 되지 않는데 내가 풀다가 막히는 순간 해설을 한 줄 한 줄 보는 거는 꽤나 큰 공부가 돼요. 이건 이제 중학교 한 2학년만 돼도 되게 어려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못해요. 하다 보면 그냥 베낄까 이러면서 되게 많이 베껴오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그래서 대부분 해설을 보면서 공부해와라 라고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서부터는 그런 과정이 꽤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문제 푸는 양도가 훨씬 더 되게 많이 늘어나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생각보다 시간적인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설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어떻게 해설을 보느냐? 해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냥 해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또 문제를 풀다가 내가 어느 순간 진행이 안 돼. 여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럴 때 해설을 한 줄 한 줄 위에서부터 그냥 읽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한 줄 읽다가 내가 막히는 순간 해설은 이렇게 풀었구나. 그러면은 더 이상 해설 보지 말고 다시 그냥 해설을 가리고 다시 내 문제를 푸는 이런 식의 연습이 되어야지 해설로 인한 완벽한 공부가 되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런 습관을 좀 많이 들여야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형 문제집 푸는 방법, 셀이나 이제 RPM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오픈북으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너 어떻게 풀고 있는지 계속 옆에서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이거 까먹은 거 같은데 하면서 앞에 넘겨가면서 계속 개념을 봐요. 이게 절대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쌤 같은 문제집을 보면은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 유형 1 아래 그 유형에 대한 풀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그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붙여주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꽤나 귀찮은 작업이라서 애들한테 손으로라도 가려라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 유형별 풀이를 보면서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을 해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애들이 문제를 풀었다가 아니라 그냥 난 계산하는 연습을 했다밖에 절대 허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로만 푸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데 계속 책을 앞뒤로 넘긴다. 이거 무조건 안 되고 있는 행동이에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니까는 뭐 집에 될까 숙제를 하고 있는데 책장 넘기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그러면은 그냥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그래요. 차라리 틀려오는 건 절대 상관이 없는데 내가 틀려왔다고 뭐라 하는 거 본 적 있느냐? 없지 않다. 그런 적 없다. 근데 네가 아는 걸 숨기고 아는 척 해갖고 오면은 나도 그걸 캐치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너도 손해니까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앞에를 잡고 왔다 갔다 보면서 푸는 이유 자체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아는 걸로만 보면 틀리기 때문이에요. 틀리는 게 처음에 별 문제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이럴 때는 사실 하나 두 개 틀리는 거 어머님들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커가고 학원 보내고 중학교 거 하고 고등학교 거 선행하고 이러면서부터 분명히 했는데 왜 틀리지? 라는 소리를 알게 모르게 잔소리로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틀리면 혼나는구나 라고 되게 크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틀리기 위해서, 안 혼나기 위해서 해설지를 베끼는 경우 최악은 그렇게까지 가고,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계속 문제를 보고 공식을 외우지 않고 앞에 걸 계속 참고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틀리는 거 전혀 상관없다. 근데 네가 아는 것만 정확하게 하고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구별할 수 있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꼭 해라. 그래서 채점도 정확하게 해라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이제 3번처럼 내풀이와 해설풀이 비교하기. 이거는 이제 내가 풀다가 맡겼을 때 해설 보는 거랑은 다르게 내가 풀었어요. 근데 분명히 애들이 찝찝하게 푼 것들 되게 많거든요.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는데 됐어.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대부분 학생은 맞았으니까 다시는 안 보고 그냥 넘겨요. 그러면 사실 이럴 것 같으면이 되게 우연이 된 경우가 많아서 비슷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풀었는 게 우연히 맞은 거구나. 그러면 제대로 풀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걸 꼭 많이가 애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숙제 검사할 때 대부분 애들은 틀리는 걸 먼저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간혹 가다가 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틀렸는데 저 혼자 다 오답까지 해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전 물어봐요. 혹시 긴가민가 푼 건 없어? 뭔가 약간 찌른 거 같은 풀이, 그러니까 너네 말로는 수학적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면 애들이 그때는 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왠지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는데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물어보면 우연히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캐치하는 과정이 꽤 많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공부할 때 내가 그런 걸 문제에다 잘 체크해놓고 해설과 내 풀이랑 좀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공부법을 할 건데, 그럼 이제 내신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거냐? 내신 문제 중에서 점수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내신은 되게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점수는 되게 낮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의고사를 이제 거의 안 봐서 애들이 잘 모의고사 점수에 감이 없겠지만 이제 한 2학년 정도 되는 애들은 여러 가지 모의고사도 보고 내신이랑 좀 비교가 돼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 등급은 뭐 한 3, 4등급 이런데 내신은 1, 2등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딱 단적인 예로 암기빨로 내신 점수를 되게 잘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신은 되게 잘 외우기만 해도 점수가 꽤 잘 나오거든요. 그게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외우는 애가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암기빨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구나. 이런 애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나는 1, 2학년이니까 모의고사 그냥 대충 본 거야.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내신처럼 최선을 다하면 모의고사도 언제든 내신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모의고사는 여기에서 낼 거야 이런 프린트 절대 없거든요. 수능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 프린트처럼 공부하고 이런 문제를 외워서 점수가 잘 받는 애들이 절대 모의고사 그런 습관 가지고 공부를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가 부족하냐라고 판단을 하냐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는 거는 내가 딱 처음 본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예요. 쉽게 말해서 내신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들이 대부분 많아요. 똑같은 문제들도 꽤 많고.
단적인 예로 대진모를 말씀드리면 한 70%가 거의 똑같은 문제로 나오고 나머지 10%도 숫자랑 문제 2개, 3개 섞은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난 80% 정도의 문제, 16문제 정도는 내가 풀었던 문제 그냥 거의 푸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정도만 되어도 내가 이제 한 3등급은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나머지 처음 보는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모의고사는 1번부터 30번까지 다 처음 보는 문제들이죠. 이거에 차이가 오기 때문에 이 둘 간의 등급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습관 자체를 바꾸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좀 잘 푸는 습관, 그럼 문제 이해가 안 됐으면 개념부터 다시 잘 보는 습관을 꼭 들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인데, 모의고사 점수는 되게 높은데 내신이 낮은 애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애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애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내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난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에 비해 적게 하면 들나올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노력을 남들보다 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라라고는 얘기를 꽤 많이 계속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암기를 안 하는 애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너는 머리는 좋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 내가 진짜 머리 좋은가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안 외워버려요. 나는 뭐 이거 까먹으면 공식 유도해서 쓰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갖고, 나는 뭐 공식 안 외워도 그냥 풀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막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하고 머리 믿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는 처음 보는 문제를 조금 잘 풀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으나 내신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진짜 피나는 노력을 좀 많이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인지를 되게 많이 해줘요. 너 생각보다 그렇게 머리 좋지 않아 라는 얘기를 꽤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저희 반에 이제는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도 꽤 많아요. 전교 1, 2등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똑같아요. 공부 난 되게 잘하는데, 난 수학 되게 잘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애들이 한 번에 친구생으로 처음 오면 저는 이제 되게 기싸움처럼 하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 막 암산으로라도 풀어줘요. 걔는 막 5분, 10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선생님은 확 나보다 잘하는 거다가 되면 되게 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애들한테 너 생각보다 머리 안 좋아. 그냥 나도 외우는데 넌 당연히 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도 계속 애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돼요. 공부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고등학교 내신의 특징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내신들이 출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각 학교별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교과서가 가장 베이스예요. 모든 학교가.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플러스 부교재 또는 프린트. 보통 부교재를 쓰거나 프린트를 쓰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요. 둘 다 하는 학교는 거의 없고 둘 다 안 하는 학교는 조금씩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부교재를 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문제를 비슷하게 내겠다라는 마인드가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 문제의 출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많이 반복을 시킨다. 이제 이 근처, 분당 근처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EBS 올림포스 고난도를 가장 많은 부교재로 쓰고, 그거보다 조금 쉬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올림포스를 갖다 쓰는데, 보통 저는 이제 내신 전에 7번, 8번까지 풀려요. 그렇게 풀려야지 내가 정말 이게 비슷한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채고,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실수 안 하고 그런 문제, 20문제 중에 16문제를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풀고 4문제에 집중해서 거기서 점수 차이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다음에 이제 신유형이라는 건데, 아까 20문제 중에 4문제들은 조금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사실 신유형이라고는 썼지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비슷하게 내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분당 지역 고등학교를 보내고 계시면은 기존 한 3, 4년치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각각 해당하는 시험 범위에 대한 모의고사들을 꼭 풀려야 돼요. 보통 이제 잘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모의고사 변형에 대한 비중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이게 어려운 이유가 보통 이제 나중에 수능 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모의고사에서 21번, 30번에 대한 수능에서 기대하는 문제풀이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돼요.
근데 그런 문제랑 되게 비슷한 걸 내신에 한 문제로 내는 거예요. 50분에 20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비중이 2문제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나머지 16문제를 엄청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그런 문제들을 맞추면서 등급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6문제 빨리 푼다고 그거 틀리면 전혀 상관없어.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요. 되게 16문제 정확하고 빠르게 풀고 나머지 3, 4문제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근데 그 3, 4문제는 대부분 고난도라고 말하는 모의고사 기출에서 되게 많이 변형이 된다. 보통 보면은 한 3년치, 4년치까지는 같이 풀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넓은 시험 범위는 중학교 때랑 다르게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라는 거고, 단적인 예로 이제 2학년 때 하는 확률과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확률과 통계 같은 시험 범위가 누적이에요. 보통 1에서 5단원까지 1학기 때 중간고사 했으면은 그 다음에 6단원에서 10단원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1단원에서 10단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확통 같은 경우는 누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가 점점 넓어지고, 그다음 단적인 예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누적이 아니라고 하는 고등수학 3 같은 경우도 사실 뒷단원을 풀려면 앞단원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계속 점점 쌓여가는 시험 범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도 더 많이 시켜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 처음 보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모의고사 문제 그걸 3년치, 4년치 다 풀어도 거기서는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달라요. 이런 문제 비슷하게 나오면 어떻게 풀었지라는 기억을 살리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이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오픈북 마인드를 버리고 그 순간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뒤 계속 왔다 갔다 보면서 이 개념인 것 같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갖고 푸는데 안 풀려.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해설지 한 줄 한 줄 보면서 내가 이걸 까먹었구나. 그럼 까먹은 거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했다. 이게 되게 이제 최상위권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문제집에다 쓰거나 노트에다 쓰거나 어딘가에다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하나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고등학교 내신 대비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1, 2학년은 이제 평권에서 시험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의고사를 많이 내는데 EBS라면 다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제 대부분 학원에서 같이 많이 풀리기는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서 대비를 시키고 문제 출제 원리를 파악해라라는 건 진짜 잘하는 애들이 아니면 사실 어려워요.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내가 개념을 보고 아까 공식 유도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예요. 이 문제를 왜 냈을까? 그러면 이 문제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네. 그럼 이런 개념을 공부하라는 이유에서 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반대 과정을 생각을 하라는 건데 저건 연습이 꽤 많이 필요한 과정이라서 아직 1, 2학년 애들한테는 그냥 한번 조금이나 한 번, 두 번이나마 생각이나 해보자.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공부의 마인드인데 보통 내신 기간은 한 4주 정도 많이 잡아요. 조금 길게 잡으면 한 5주 정도의 시험 기간을 잡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4주, 5주 정도 되는 기간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애들이 긴장감이 좀 적어요. 아직 먼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많고 그때쯤이면은 이 정도 시간이면 내가 몇 번이든 다 보고도 남았겠다라는 마인드가 되게 여유롭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공부에 내 100% 활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많이 시키다가 이제 한 3주 정도 남으면 애들도 엄청 급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흡수가 되게 잘 되는 시기예요. 그때는 완벽주의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뭐 1단원부터 6단원까지요. 나는 3단원을 잘 못해. 그래도 3단원도 공부를 계속 많이 하면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맞추겠다. 이걸 조금 더 활용을 다른 과목으로 넓히면 난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영어를 좀 잘 못해. 근데 내가 잘하는 국어,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까지 점수를 잘 받겠다라는 마인드로 한 2주 전, 3주 전까지는 전 과목을 골고루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를 했죠. 한 5주 전부터 했으면 그래도 한 3주 정도는 최대한 많이 했는데 이제 시험이 일주일 전으로 앞다왔어요. 그러면은 조금씩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아까 수학에서 보면 1에서 6단원까지인데
내가 3단원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못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3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나는 3단원 3문제 다 틀릴 것 같아. 그럼 남은 일주일 동안 이 3단원을 노력하면 몇 문제 맞출 수 있을까? 하나? 2개? 근데 그 나머지 일주일 동안 나머지 단원을 공부하면 3개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단원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가 모든 단원은 다 고난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단원에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면 보통인 문제 다 골고루 출제가 되거든요.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못하는 단원은 그냥 남들 다 맞는 문제만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되게 어려운 문제 그거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단원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안 틀릴 수 있을 조금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과목도 똑같아요. 이제 다른 과목도 국어랑 영어랑 뭐 수학이랑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확 떨어져서 막 5, 6등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 이거 공부하면은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보면 3등급 정도?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면 확실하게 1등급 3과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내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게 조금씩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애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아니면 도. 나는 여기에 올인을 해서 다 맞거나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 그냥 틀릴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꽤 많이 해요. 또는 나는 이때까지 최대한 하는데 되면 내가 뭐 밤새 공부하면 성공하는 거고 내가 밤 못 새면 그냥 실패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최대한 그냥 도 또는 개, 걸까지라도 갈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많이 해야 돼. 일주일 전이 아니라 이제 하루 전까지 오면은 시험에 애들이 되게 현장 타임이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난 여기까지 했는데 공부가 안 되네? 그냥 놔버려야지. 어차피 이번 시험 망쳤어. 기말부터 잘 보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는데 어떻게든 그냥 그날 시험날 아침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냥 놔버린 것보다 무조건 좋은 점수가 나와요. 그렇게라도 점수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뭐 잘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마인드가 아니라 최선은 다 못하겠네. 근데 70%라도는 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끝까지 시험 기간에 집중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내신을 끝나고 해야 하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애들이 되게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음 시험을 예측을 하는데 이번 시험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종 고등학교 기출문제 왜 풀죠? 그 학교의 문제, 출제 경향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판단하기 위해서 보죠. 근데 작년 거, 재작년 거는 풀면서 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이런 건 잘 안 봐요. 시험 범위가 달라서.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출제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번 학년도에 수학 출제하는 사람하고 전년도 수학 출제했던 선생님이 달라요. 똑같은 부교재를 쓰더라도 각종 선생님들별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또는 문제, 서술형을 내서 물어보는 문제의 유형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 부교재에서 많이 내는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이 선생님이 뭐를 더 많이 낸다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전년도, 전전년도의 기출로 푸는 거는. 근데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면 똑같은 선생님이 출제하는 시험지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은 서술형에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구나. 서술형에서 교과서에 있는 이런 내용을 시험에서 많이 내는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암기 과목도 똑같아요. 암기 과목은 사실 뭐 기출문제까지 안 푸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예측을 하는 시험은 이번 시험부터 해야 돼요. 이거 언제 해야 되느냐? 그날 당장 해야 돼요. 그날 지나가면 절대 안 해요. 한번 기억해보세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딱 봤어. 그러면 채점까지 하죠. 채점하고 책상에 넣거나 가방에 넣거나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부터 그 시험지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누가 내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날 들고 가서 그날 끝내야 돼요. 그걸 이제 노트에다 정리를 하던 그 시험지를 잘 보관을 하던 내가 시험지에다 잘 체크를 해놨으면 어디 있는지 최소한 기억은 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날 꼭 시켜라 라고 저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틀린 문제들이라도. 그 다음에 애들이 좀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반성은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이유는 꽤 잘 애들이 체크를 해요. 부교재에서 많이 나왔는데 난 그걸 많이 못 풀어서 좀 이번 시험 망쳤다. 이런 건 애들이 캐치를 되게 잘하는데 성공한 이유를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이유라는 거는 뭐 100점을 맞지 않더라도 내가 어려운 건 틀리지 않았다. 또는 최소한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안 틀렸다. 이런 성공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건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공의 요소들도 같이 적어서 다음 시험에는 그 성공의 요소들은 똑같이 노력하고 실패 요소들을 보완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패한 부분만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성공했던 습관까지 놓치면서 하나는 잡고 하나는 또 틀리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걸 구별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생각을 한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신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다음에 나머지 1등급, 2등급까지 최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실력을 같이 겸비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의고사를 보죠. 올해는 되게 많이 미뤄져서 뭐 4월에도 보고 5월, 6월 되게 많이 미뤄졌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집중하는 모의고사라고 얘기를 하면 3월, 6월, 9월이에요. 3월은 교육청 모의고사고 6월과 9월은 평가원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수능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3월 모의고사에서 수능 점수가 크게 차이가 없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내로 점수를 받는 애들이 7, 80%예요. 3월 모의고사에서 80점을 맞았다. 그러면 사실 얘는 한 7, 80%의 확률로 수능 때 70점에서 90점 사이에 맞아요. 사실 그 갭이 되게 커서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1등급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다. 90점은 확실히 넘어야지 1등급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야 90점, 10점을 올려야 90점인데 내가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부터 계속 집중을 많이 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그 갭이 되게 줄어요. 6월 모의고사 보면은 이제 보통 수능 때까지의 평균 그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7점 안으로 들어가고 9월 모의고사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수능을 계속 준비를 한다가 되면 평가원 모의고사 조금 더 가서는 3월 모의고사부터 꼬박꼬박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수능 역대 커트라인이에요. 이제 앞에서부터가 이제 작년도 수능 9월, 6월, 그다음에 재작년도 수능 9월, 6월 이런 식인데 저 빨간색 수능 점수들만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다 가형 92점 커트라인이에요. 92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4점 문제 2개 틀리는 것까지는 1등급이 어떻게든 허용이 된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88점, 조금 어려울 때 86점, 85점까지 떨어지기는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4개 또는 하나 정도 실수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2등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가 돼요. 그럼 이제 수학 1, 2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머님들 머릿속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려면 2등급 안에 무조건 맞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중경 외시 이후는 잘 생각 아직 안 하잖아요. 뭐 송실대만 되더라도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시죠. 홍익대 이런 것도 분명히 서울에 있기는 한데 거기는 조금 아쉬운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2등급 받고도 좀 가기 간당간당해요 사실. 그래서 이 점수 안에는 꼭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에 수학, 나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커트레인이 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보통 88점 정도 원저리로 많이 설정이 되는데 한 3문제 틀리는 것까지는 1등급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80점 이상을 맞으면은 어느 정도 2등급이 가능하다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 표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프린트 해드리기는 했는데 아마 색깔이 잘 안 나오기는 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하고 빨간색 그래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문제별 오답률이에요. 이제 3년치 수능 문제별 오답률을 쭉 적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당연히 틀리는 애들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오답률이 한 3%, 4%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확 올라가는 21번이에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다음에 쭉 가다가
아무래도 이쪽 뒤쪽 부분은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기 때문에 단답형이기 때문에 오답률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객관식은 찍어도 20%는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확 올라가는 게 29번, 30번에서 애들이 틀리는 애들이 확 비중이 많아져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애들이 21번 틀리고 30번 2개 틀려서 수학 가 1등급 맞았다. 이게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또는 29번 틀리고 30번 틀렸는데 난 21번 잘 찍어서 맞았다. 이렇게 해서 1등급 맞는 애들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19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까지는 이런 출제 경향이 계속 많이 유지가 됐는데 작년도 수능은 조금 달랐어요. 이 초록색 그래프인데요. 여기 지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이쪽에 오답률이 되게 확 올라갔어요. 지금 저는 3년치밖에 정리 여기 표시를 안 했지만 제가 조사할 때는 한 5년치는 다 봤는데 대부분 한 14번까지는 항상 다 10% 넘는 오답률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오답률이 15%, 20%의 오답률들이 10번 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간에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조금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필러 문제 난이도는 조금 쉬워지고 중필러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게 중필러뿐만 아니라 7, 8, 9번 넘어서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자체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중필러가 체감 난이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할 거는 문제를 어려운 것만 푸는 게 아니라 쉬운 거 또는 적절한 난이도를 안 틀리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나형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비슷해요. 나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20번, 21번에서 확 점수 오답률이 올라가고요. 마지막에서 올라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초록색 그래프의 오답률들이 되게 엄청 높죠. 평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10번 때부터 문제의 난이도들이 확 올라갔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수능의 전략을 좀 세워야 하는가. 1등급을 막기 위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사실 가형 본다. 근데 얘가 잘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21번, 30번 2개 버리고 나머지 28개 무조건 맞추죠. 이런 얘기를 저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1등급 받는 애들도 되게 많았으니까요. 근데 요즘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꽤 어려워져요. 나머지 28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수 하나 해버리면은 뒤도 볼 거 없이 1등급 당연히 안 나오고 다음에 21번, 30번이 꽤 어느 정도 쉬워졌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있는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막 생겨요. 특히 작년 9월 가형이 30번이 꽤 쉬웠는데 30번이라는 이름 때문에 애들이 아예 보지도 않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난 모든 문제를 다 봐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조금 바꾸기는 해야 돼요. 상위권 같은 경우. 그러면 27문제 21번, 29번, 30번 3개를 제외한 27문제를 1시간 안에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인 어느 정도의 풀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보통 수학 시간이 이제 100분이고 OMR 체크하는 거 조금 시간 빼면 한 3, 40분 정도 남는데 그 3, 40분 동안 세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27문제 안 틀리기만 해도 최소한 2등급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되는 거는 검토하는 과정을 꼭 거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검토하는 과정은 내가 한 번 더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다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긴가민가 약간 찍었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는 계산이 되게 긴 문제들 이런 것만 한번 다시 풀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풀어봄으로써 내가 뒤에 21번 하나 맞추고 8번 하나 틀리는 이런 불상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21번 틀리고 8번 맞추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근데 1번부터 다 다시 푸는 게 아니라 계산이 너무 복잡했던 문제라든가 내가 약간 조금 찍은 것처럼 푼 문제 아니면은 별표 치고 넘어간 문제들을 다시 푼다라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요. 문제를 좀 1번부터 막 풀다 보면은 중간중간 당연히 막히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딱 13번에서 애들이 다 공통적으로 거기서 많이 막혔는데 그렇게 막히고 나면은 애들이 13번인데 벌써부터 막혀 이러면서 멘탈이 막 터져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19번, 20번부터 어느 정도 슬슬 막혀야 되는데 13번밖에 안 되는데 벌써 내가 못 푸는 게 생겨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쿨하게 그냥 한 3분 생각하다가 안 되면 그냥 별표 치고 넘겨야 해요. 뒤에 거 풀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생각보다 다시 잘 풀리거든요. 새 생각으로 다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문제 갖고 오래 끌지 말아라 라는 걸 해요. 이건 이제 내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내신에서도 풀다가 막히면은 이 문제 하나를 꼭 맞춰야지 라고 계속 풀다가 뒤에 세 문제 막 보지도 못하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그냥 쿨하게 그래 이 문제 하나 다 이 문제 틀려도 괜찮아. 근데 일단 남은 거는 확실히 다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이제 나머지 20분 동안은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풀면은 이제 어느 정도 92점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등급을 받는 게 어느 정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공부를 잘해갖고 세 문제 중에 두세 개에 맞춰서 92점 넘기는 애들은 당연히 1등급을 맞을 거니까 1등급 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짝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이 1등급을 어느 정도 받기 위해 확률을 높이기 위해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을 맞고 싶다가 되면은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많이 풀어야 돼요. 보통 이제 수학 100점을 맞아야 되는 애들은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이죠. 그 의대까지 가야 한다. 그럼 나 수학에서 틀리면 안 되는데 이제 50분, 조금 더 빠르면 한 45분 안에 27문제를 다 풀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한 여름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어떤 주문을 많이 하냐면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많이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그냥 너네 할 공부 해라 라고 두는 과목들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학교다 보니까는 50분마다 종이 치고 이제 쉬는 시간 있고 이러면은 사실 모의고사 1회를 집중해서 100분 동안 볼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수업 시간 중에는 별로 없어요. 뭐 자습이나 독서실에 가도 되게 많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이제 모의고사 하나씩 주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업 시간 50분 동안 27개만 풀어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어려운 21번, 29번, 30번은 나중에도 해도 충분히 하고 그거는 시간을 들여서 또 나중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연습은 50분 동안 내가 27문제 안 틀린다. 또 50분 동안 27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한다를 연습하라고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풀다 보면은 하루에 1회 풀어오는 것도 되게 어려워해요. 수학 같은 경우. 너 모의고사 뭐 숙제로 다음 시간까지 2개 풀어와 이러면 쌤 어떻게 2개를 풀어요 이러는데 또 50분 2번 투자해서 2회분 풀어와 이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만 떨어져도 애들이 집중도는 꽤 많이 높아지고 이거에 대한 연습은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는 꼭 많이 시켜야 한다. 그리고 똑같이 검토를 시키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갖고 나머지 3개를 푼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100점 맞는 애들은 시나리오가 저 50분 안에 쭉 풀다 보면 21번 또는 29번까지 대부분 풀어요.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남기고 한 3, 40분 남기는 게 이제 다 맞는 애들의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 다음에 진짜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은 한 3, 40분 중에서 한 20분만 써도 나머지는 다 풀고 이제 검산까지 하는 게 진짜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능에 대한 걸 그냥 막연하게 난 잘만 풀면 되지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시기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좀 많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기별 계획이라는 건데 이제 문과나 이과나 비슷하게 겨울방학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얘기예요. 겨울방학부터 이제 1학기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는 보통 개념 적용 마스터하기라 그러는데 각각 단원별로 문제 기출을 많이 풀려요. 제가 아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자이스토리를 좀 풀리고 3학년부터는 마프를 많이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다 단원별 기출 모음이거든요. 뭐 수학 1의 어떤 단원의 기출, 그 다음에 2단원의 기출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단원을 풀면서 내가 이 개념이 약하구나 또는 부족하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걸 채우는 과정을 1학기 내에 꼭 끝내야 돼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되게 초조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 이유가 재수생과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비교해서 그렇거든요. 재수생들은 이 시간에 내신도 안 하고 3월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푸는데 난 모의고사 지금 3월부터 안 풀어도 되나? 이렇게 계속 초조해하고 많이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시간에 저렇게 개념 적용을 하고 내가 부족한 단원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저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요. 초조해하지 마. 그냥 우린 정해진 대로만 하면 충분히 목표 달성 다 할 수 있으니까 괜히 필요 없는 재수생하고 비교할 필요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내가 뭐 미분이 되게 약하구나, 뭐 도함수의 활용이 되게 약하구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걸 알았으면 여름방학 동안 그 단원을 조금 더 많이 보충을 하는 거예요. 뭐 인강을 통해서 보충할 수도 있고, 뭐 특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단과반을 추로 들을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수학이 아니라 과학 같은 경우라 보면 뭐 과학 4개 중에 내가 물리를 되게 못한다. 여름방학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물리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1학기 때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내가 이제 부족한 걸 다 했으면 이제 나머지 9월, 10월 동안에 실전 모의고사를 꼬박꼬박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는 사실 시간을 정해두고 풀기는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보통 내가 1등급이 목표다, 이제 스카이 이상이 목표다 하는 친구들은 한 9월부터 하루는 날 잡고 수능 시간표랑 똑같이 시험을 다 보라라고 저는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걸 당연히 못하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나 시간을 잡고 8시 40분부터 이제 언어를 시작하는 연습부터 하고 점심시간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보고 영어 보기 다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자체가 각각 끊어서 보면은 국어에 대한 시험이 수학에 영향을 미치고, 수학을 내가 잘 본 거 못 보고가 영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전혀 애들이 연습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연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수능을 봤을 때 가장 많치는 이유가 국어가 어렵게 나왔을 때예요. 국어가 어렵게 나오면 애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국어 망했다. 그러면 수학이 안 풀려요. 또는 수학이 어려웠어. 그러면 영어가 안 풀려요. 이거를 그냥 뭐 오늘 아침엔 이거 풀고 저녁엔 이거 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각각만 연습을 하다 보면 절대 캐치하지 못하고 절대 연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쉬워요. 조금 더 내가 목표가 높다는 친구들은 9월부터 일주일에 1회 정도는 풀세트로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보는 거를 많이 주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고 수능을 잘 본다를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수능은 아까 말했듯이 암기빨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실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근데 정말 내가 사실 100점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21번과 14번은 똑같은 4점 배점이에요. 서술형처럼 너 21번 맞았네? 절대 칭찬해주지 않아요. 그냥 점수만 보거든요. 등급도 똑같아요. 21번 틀려서 96점이나 14번 틀려서 96점이랑 똑같이 96점. 대학에서 절대 너 뭐만큼 못 틀릴 거 이거 아무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다 똑같은 4점 몇 점이기 때문에 노력으로서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앞에 실수하지 않는 연습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완성이 되었다 하는 친구들한테 고난이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도 연습 21번, 29번, 30번.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거에 대한 난이도의 비중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줄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통 30번 이제 난이도가 제일 어려웠을 때는 96년도 수능이라서 너무 옛날이에요. 0.01%였대요. 근데 이제 최근으로 가면은 3년 전에 4년 전 수능에서 1.3% 정답률이 거의 제일 낮았던 거예요. 보통 그 정도였거든요. 1.3, 10% 정도? 그게 이제 보통 30번의 정답률이었는데 작년부터 정답률이 한 5% 정도까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등급이 4%인데 30번 맞는 애들이 거의 1등급 인원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 어려운 건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같이 대비를 시켜야지 1등급을 적절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분들 안쓰럽게 쳐다봐요. 저도 그렇게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안쓰럽게 보는 건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너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구나. 되게 기특하다. 잘한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누군가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걸 어떤 걸 노력을 하는데 나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거 길게 가지 못해요.
근데 내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알아주는 사람이 되게 나랑 가까운 부모님이야. 이러면은 애들은 되게 감동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보시기엔 되게 불만족스럽고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너 오늘 되게 열심히 했구나 잘했어 라고 한두 마디씩 해주시면은 그렇게 동기부여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준비했고요.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Q&A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고 아니 지금 없으시면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 시간 또 따로 갈게요. 네, 맞습니다. 내신 공부, 모의고사 공부를 다 별도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의고사 대비나 내신 대비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이유 자체가 시험 범위가 똑같아서 그렇거든요. 단적인 예로 국어랑 영어는 모의고사 공부, 일단 내신 공부가 너무 달라요. 왜냐면 교과서 지문이라고 딱 내신은 못 박아져 있으니까. 수학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이 단원에 대한 기출문제 공부를 하고 아까 뭐 부교재라고 말씀드렸던 EBS 고난도 같은 문제도 사실 이제 기출문제들도 하나 두 개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사실 모의고사 공부랑 내신 공부가 한 1학년, 2학기, 2학년 때부터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풀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이 대비가 돼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